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군무원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치러진 그 지방직 시험안에서 그 비문학의 비중이 꽤 높았죠. 그래서 열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법 한 문항 그리고 작문 한 문항, 나머지는 모두 이제 비문학 독해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무원 시험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독해에 대한 비중이 이제 공무원 쪽은 날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군무원의 어떤 정형화 됐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존에 출제가 되던 비중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걱정과 그리고 어쨌든 몇 문항이 나오더라도 비문학 깨끗하게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직에서 실제로 출제된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군무원 비문학을 다시 한번 좀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비문학 독해하면 송은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비문학에 대한 어떤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문학 독해 강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문항들 같이 보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1년 지방직 시험지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혹은 군무원 제국 자료실에 제가 이제 비문학 문항만 좀 모아서 강의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문제 6번으로 노출된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화라는 말을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화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화법, 독서, 작문, 그리고 비문학, 독해, 독해 그리고 독해 파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적 확인 문제냐, 아니면 뭐 추론형 문제냐, 뭐 비판적 독해 문제냐, 뭐 적용 문제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화법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법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을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하고 살죠. 그래서 어떤 상황적 맥락을 잘 읽어내는지를 이제 묻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화법에 대한 지식이 좀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화법의 뭐 사유소라든가 화법의 기본적인 맥락이라든가 상황 맥락이 무엇이고 뭐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들의 어떤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말이 왜 이렇게 빠르지? 천천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맥락을 좀 알면은 더 풀기 쉽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읽으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프레젠테이션이 그냥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래 필기법도 중요하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가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B가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를 제안서를 승낙했다라고 이제 A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 좀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지금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도 뭐 승낙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지금 그렇게 뭐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가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여러분 표정이라든가 그리고 박수의 행위는 우리가 언어적 표현은 아니고 비언어적 표현이죠. 이것도 화법적 지식인데 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는 바로 무엇인가요? 목소리는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반언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교과서가 이제 바뀌면서 준언어라는 말을 씁니다.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군무원 시험을 좀 대비하면서 챙겨보자 해서 지금 문제풀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언어적 표현이라든가 준언어적 표현에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제 계속 A는 줄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A는 승낙으로 이해했지만 B는 완곡한 거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그쵸 긍정적인 어떤 평가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뭐 전반적인 맥락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거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는 A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 사람은 바로 B라는 거죠. 그리고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봤는데 여기 볼게요.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됐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근거를 삼아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론을 지금 나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 선지가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죠. 그리고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 목소리 톤은 준언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수와 표정이 여러분 비언어입니다. 어쨌든 준언어, 그런 비언어와 같은 그런 언어 외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고객의 답변을 우리가 제안서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곡한 거절로 해석했다라는 내용은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8번에서도 비문학이 소개가 되었죠. 그 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문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적 확인 문제에 해당하는 발문에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일치하는 내용으로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합한다 그리고 일치한다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부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본문 안에 있는 재료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선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전혀 읽지 않고 우리가 선지만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답을 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쭉 알아야지만 우리가 선지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견주는 작업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유형이든지 간에 우리가 비문학 독해에서는 글을 좀 한 번에 쫙 자연스럽게 잘 읽어나가는 그런 독해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글의 요지를 좀 적극적으로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와 같은 중심 내용이 잘 보일 때 모든 문제의 유형에 기반이 되어 그것들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 그리고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 여기선 다분히 뭐 긍정적인 어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은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수동적인 사람인가 봐요. 두려워요.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또 내용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그러한 자세를 지금 글쓴이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과 다른데 단호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번호까지 매기면서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 문제와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이제 와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 또한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으며 단호한 주장을 명쾌하고 직접적인 요점을 찌른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추구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건 거죠. 실제로 연습을 해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달갑지 않다. 이것이 나의 의사인 거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 내 차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피우지 않았으면 하는 자신의 권리도 지켜내야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역시 보여주어야 하고요.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바는 굉장히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찔러야 한다라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예요. 내 차에서 피우는 게 싫잖아요.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시겠어요? 이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피우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이고 그 사람의 자유로운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차 안에서는 안 된다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우고 싶으시면 네가 피울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의 차에서 이제 피우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또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호하고 명쾌하게 안 피우면 좋겠다. 그리고 담배 연기가 해롭지 않냐. 단호하고 명쾌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보장을 하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못 피우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밑줄 친 부분, 우리가 번호로 나열하면서 열거한 이 부분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4번에 보시면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이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앞부분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은 3번이기 때문에 3번으로 가시는 것이 맞죠. 우리 1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합하는 유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알 수 있는 그리고 부합하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잘 읽어내야 되겠고요. 이 부합하는 유형의 문제는 그냥 사실적 확인으로만 우리가 선지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글의 자료를 통해서 추론 끝에 도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비문학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 사실적 확인과 추론적 독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문제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가 있으면은 그 선지들에서 추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적 확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이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이라는 걸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거 네가 말을 잘못해서야 말하는 사람이 좀 더 명확하게 말을 했어야지 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강조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키를 잡아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 어떤 속성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말하는 사람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교육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의 어머니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접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러하다. 대상의 감정이라고 써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각, 그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더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농부아저씨가 슬프잖아.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아프잖아.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 즉 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 대상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학적으로 작용하는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뭐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이제 거절할 때 no 이렇게 말하잖아요. no. 그런데 이제 일본어를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거절을 할 때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한다기보다는 뭐 쪼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건 조금 뭐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해할 일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곧 일본에서도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말할 것을 강조를 한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 자체가 길지 않아요. 비문학이 아무리 갑자기 많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쫙쫙쫙쫙 해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글이 짧고 이렇게 제재가 쉽고 이렇게 쉽게 읽히고 집중하면서 조금만 연습이 되어 있다면은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이거는 다시 사실 제가 이제 부합하는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한 요지를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하죠.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 그리고 관계를 이제 중시하는 것은 일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어머니 교육 방식만 아닙니다.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중요하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사물의 속성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머니가 뭐 대상의 감정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맞지 않고요. 일본의 어머니에 대한 진술이네요.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부합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 글 전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 무엇인가 주제를 구하는 문제, 중심 생각을 구하는 문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 안에서 선지가 구성이 된 게 아니라 글 전체의 요지가 지금 답이 딱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적극적으로 잘 찾았다면은 바로 4번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절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12번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여기서의 포인트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비문학의 발문은 거의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 얘를 많이 열심히 안 읽고 이렇게 훅 내려오거든요. 근데 사실 결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선지 안에서는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추론 가능한 진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론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를 말하고 있냐를 볼게요. 인공지능을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중심 대상, 중심 화제를 네모로 처리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생물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애완동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수학도 풀고 여러 가지 쭉쭉쭉쭉 한대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으로 열거가 되는 내용들은요. 큰 흐름만 잡고 훅훅 가볍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이 바뀐다. 문단이 바뀐다라는 것은 중심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뭐 그렇게 그렇다고 인정하고 다른 걸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왜 굳이 평서문으로 진술을 해도 될 것을 왜 의문형으로 진술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래?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금 어떠한 화제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냐면은 게으름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해서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대요. GPS.
맞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지도 보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운전을 하죠.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했던 운전자들은 이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을 했고요.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켠다.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뭐 게을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대하는 자세, 마지막 문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하죠. 우리가 두 가지식으로도 그러니까 두 가지식 문단에서 이제 두 갈식 글이죠. 두 갈식에서도 중심 내용이 많이 노출되고 있긴 하지만 뭐 미갈식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잘 볼게요.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은 많다. 이것 말고도 많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은 뭐 유익함도 주지만은 우리를 굉장히 게을게 한다라는 것이 이걸 전체에서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 의식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오히려 기억력,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다분히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과 관련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갈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네요. 그럼 논설문의 결론은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가 관점이 들어가 있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공지능에 대한 독립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독립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의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혀 맞지 않고요. 뭐 결론도 아닐 뿐더러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결론이죠.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끝끝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부작용이고 그것을 나태함, 게으름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어렵지 않았고 헷갈리는 선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력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뭐 이거는 일치하는 내용일 수는 있죠. 뭐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수는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하지만 이 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상력을 뺏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이 글의 내용과 뭐 부합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13번 같이 갈게요. 발문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 그쵸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보시면은 살짝 볼게요.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특이성이 없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뭐 추론, 뭐 부합, 그리고 주제 찾는 문제, 그리고 사실적 확인 문제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가능한 그런 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국제기구인 유엔은 유엔에다 내몰치면 될까요? 첫 번째 문제까지는 해결하시고 중심 화제와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셔야겠죠.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등등이 공용어로 사용되나 여러분 항상 버트 다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얘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렇구나.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는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그 많은 공용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딱 하나의 중심 내용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어에 대한 개념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알아도 잘 통용되게끔 구성하는 걸 말하는구나.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을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해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해도가 포인트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글에서든지 결론을 맺는 그래서 따라서 요컨대 종합해 보면 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가려내려고 굳이 지방직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고 그래서 공용어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앞에서 쭉 밝혀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알아도 통용되게끔 한다라고 했잖아요.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의 편의를 도모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를 지정을 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마지막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망상이라고 말했고요.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용어에 대한 개념을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답이 간단하게 도출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뭐 7급도 이제 피셋으로 가고 있고 공무원 쪽에서 그리고 5급 피셋도 있고 그런 이제 언어 논리의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아주 지문도 길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답이 도출되지도 않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추론의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뭐 3단계, 4단계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는 수준입니다. 쫄지 마세요. 비문학은 정말 쫄면 안 됩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제국이 정답입니다. 14번 한번 같이 갈까요? 발문 봐주세요.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그럼 우리 네모 박스를 어디에 칠까요? 악플에 한번 쳐볼까요?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대요.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동요하는 모습 때문이래요. 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대요.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뭔가 변화하고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자기가 존재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이 참 나쁜 자기 효능감인 거잖아요. 그딴 자기 효능감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효능감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는 자기 효능감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 막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막 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달리기도 잘하겠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의의 사도였기 때문에 끝까지 막 달려가고 끝까지 따라가서 꼭 혼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를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놀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듣는 둥 마는 둥 했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끝까지 너 두고 봐, 너 거기서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니까 계속 저를 놀렸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뭐 너무 어려운 제재도 아니고 일상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만한 그런 굉장히 친숙한 제재입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건 너의 생각이라면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해결을 좀 할 수가 있죠.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 대해서 글쓴이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욕설,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 넘기거나 그냥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그렇게 막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반응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이런 긍정적인 점도 있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개인주의를 풀어내고 있네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대요. 역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약간 눈치챈 대로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론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혼을 침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하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악플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과 이와 같은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거.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죠.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힘든 거죠.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악플러들은 애초에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통제하는 악플러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플러들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고 이런 것이 인터넷 사회에 맞물려가지고 막 생겨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접속 언어는 문제인데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순접, 그리고 역접, 그리고 인과의 접속어가 이제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정철, 땡땡땡, 그리고 무명시,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이 말할 것도 없고 무명시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알맞은 접속어를 넣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양반들 중에서도 우리말로 그 시조나 가사를 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기를 즐겨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양반들도 우리말로 시가를 썼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반들도 한글 쓰기를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라는 어떤 순접의 접속어는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글 안에서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접속어를 넣을 때는 철저하게 비슷하고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만 그리고를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양반들이 우리말로 시가를 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양반들도 한글 쓰기를 즐겨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앞에서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이것만 보면 인과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인과를 도출해내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히 뭐 인과의 접속어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양반들도 우리말 시가를 썼다. 그리고 양반들이 한글을 즐겨 했다. 한글 쓰기를 즐겨 했다. 완전하게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제 그리고를 넣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화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런데요. 그러나 하지만은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리고냐 그런데냐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비슷한 흐름이라고 완전하게 될 수 없고 대등한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흐름으로 가서 그런데를 넣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보세요. 양반들도 한글 쓰기를 즐겨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허균, 김만중도 이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라고 이제 말하면서 여기에서 내용이 좀 더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도 괜찮고요. 이게 뭔가 대등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그런 데가 혹시 있는 것을 찾아볼까요? 그런데 얘는 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약간 물음표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뭐 다른 내용 전혀 다른 화제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흐름과 정말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 갖다가도 그냥 가위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그리고도 괜찮아요. 게다가도 괜찮고 그리고도 괜찮은데 이제 뭐 의문형으로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얘가 더 잘 어울리긴 하지만 그리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라에서 우리가 중접적으로 볼 거는 무엇이냐면은 얘는 확실하게 역접으로 가요. 역접은 확실하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얘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뚜렷한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얘도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는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 열거되는 흐름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중에서 이제 잘 골라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볼게요.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양반들도 한글로 시가를 쓰고 한글을 좋아했어. 근데 또 이야기가 달라진대요.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일반화해서 가정하면 안 돼. 이야기는 달라져. 하면서 여러분 역접이죠. 왜냐하면 뭐 양반들도 시가를 쓰고 우리말을 뭐 즐겨 했어.
그들은 독특한 취향을 가진 일부분이었을 거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본대로 1번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뭐 하지만이라든가 그렇지만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한문을 썼대요. 그래서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문으로 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문이 주요 화제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황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제가 또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문에 대한 맥락을 말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글을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은 전혀 맞지 않고요. 덧붙이는 내용도 아니고요. 얘와 얘가 맞는데 하지만의 앞에 맥락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것이 맞죠. 만약에 단독으로 뭐 얘 하나만 고르고 그리고 얘 하나만 고르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나 다라가 다 적합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그 과정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힌트로 작용해서 1번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어렵게 느꼈을 만한 포인트가 그래도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속어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데는 내용의 전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는 완전한 맥락으로 역접이 되어야 하고요.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게다가는 그리고는 이제 덧붙이는 내용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나와야 하겠죠. 우리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고쳐쓰기를 저는 장문 파트로 보았기 때문에 비문학으로 가져왔어요. 장문 파트라고 이제 봅니다. 장문. 장문 안에서 이제 글쓰기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할 때 이제 고쳐쓰기 과정 안에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쳐쓰기 문제는 철저하게 뭐 다른 영역들과도 관련을 맺고 있죠. 특히 문법 파트와 연결해서도 문장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그리고 홍보실 그리고 감사실 행정국 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재라고 말해놓고서 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 일치해 줘야 한다라는 굉장히 쉬운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지양은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자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시청이 바라고 추구하고 향하는 방향은 지향이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숙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해서 이나다에서 지금 다 대신에 니은이 왔잖아요. 니은은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이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은 얘가 준비기간을 꾸며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준비기간을 꾸미는 게 아니라 지난달 수해 때문에 이 준비기간이 짧았다. 얘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려면은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달 수해로 뭐 인하여 이렇게 이제 가서 짧았다를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꾸며줄 수 있게끔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납부 수납 우리 많이 연습했던 부분인데요.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가 내는 거고요. 그리고 수납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와 수납을 우리가 바꿔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체가 내는 사람이잖아요. 내는 사람이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그 내는 사람이 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납부가 맞습니다. 있었다를 있다로 고쳤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향은 우리가 지향으로 고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하여로 고쳐 쓴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납부가 맞아요. 수납으로 고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9번 같이 갈게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잘 갖추어야 되는 것이 바로 통일성이고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향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뒷받침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성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일관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통일성은 그냥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어떤 하나로 갖추어짐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응집성이라는 것들은 뭐 지시어나 접속어의 적절한 사용으로 형식상 하나로 좀 완결된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통일성은 내용이 중심 내용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혼정, 신성,
우리가 날이 저물 때는 이제 잠자리를 봐드리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는 이제 부모님이 잘 계시는 집을 살핀다, 안부를 묻는다라는 말로 나오는 말이다.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서 방 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쭉 그냥 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여기다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져요. 그리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가 이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은 방 전체에 이제 열이 전달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가 온돌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그쵸?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 그러니까는 공기가 이렇게 순환된다. 순환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비적인 맥락으로 뭐를 말하고 있냐면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서양의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맥락이 반드시 결과로 도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조건은 이걸 이제 파악했으면 문제가 조금 쉬웠을 텐데 여기서는 대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일단 없어야 돼요. 이게 없는 내용으로 이 방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진행되지 않는 맥락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시면 복사열의 위쪽에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바닥의 공기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은 앞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제 위쪽 공기가 뭐 따뜻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류는 지금 우리 온돌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앞에서 주되게 설명한 이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의 선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에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순환되지 않아요. 순환되지 않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뭐 마음이 좀 급할 때 풀면은 조금 어려웠을 만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온돌 방식에 대한 진술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어떤 서양식의 벽난로의 방식에는 뭐가 없다는 것인지를 이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이 선지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잘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추론 문제입니다. 근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뭐 거창한 추론이 뭐 이렇게 접목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내용 일치, 뭐 사실적 확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말하고 있나요? 포도주를 말하고 있죠. 포도주. 우리는 되게 포도주를 취하는 술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게 b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그냥 음료수의 역할이 크대요. 그래서 이 음료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풀어내고 있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맹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 얘네들을 마시는 거래요. 그래서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였고 술이 약한 사람들은 뭐 물을 타서 먹기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포도주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비 확대와 함께 포도주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포도주가 따뜻한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이게 사실 뭐 정상적인 자연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한 거야. 포도를 많이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 재배가 상당히 이제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서양의 루아르강하고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얼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 정확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기온을 말하고 있어요. 기온. 아, 여기선 또 화제가 약간 바뀌었구나. 기온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추운 지역, 너무 더운 지역 안 된대요. 추운 지역에서는 당분이 적고요.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하대요.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 굉장히 뭐 더운 지역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 뭔가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은 언제나 중요하죠.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얘네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 샤토 디캠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지금 추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글 자체가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문에서는 이게 아주 거창한 추론이 많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정보의 근거를 바탕으로 둔 약간 재구성된 문장이 선지에 소개가 된다. 그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포도주 수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기온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수요.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그 고가품 취급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한 가지 기억하래요. 그리고 중요도에 대해서 표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뒤는 선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도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해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바로 그해. 우리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그냥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있긴 있대요. 고급 적포도주.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 볼게요.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포도주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지역에서 이제 적절한 기온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잘 활용하면은 뭐 이렇게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을 것이다. 아니래요. 이 남쪽에 원래 자연선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북쪽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지역에서 포도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확장시킨 곳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는 더 북쪽에 있겠죠.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생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4번에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 4번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다. 그리고 코르크 마개를 이제 끼운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백포도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급 백포도주지만 고급이지만 백포도주기 때문에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비문학을 좀 마무리를 잘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열문학이 출제가 되었는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중, 뭐 최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군무원 시험에 뭐 비문학이 12문학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고 우리가 이제 화독자 저희 군무원 커리큘럼 비문학 안에서 다 소화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다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문항들, 문제들 만날 때 적극적으로 비문학 해결하시고 영상도 잘 보시고 또 그래도 비문학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군무원제국 비문학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신감 채우시고 사실 비문학은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또 시험을 보시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들 마련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정말 잘 챙기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